자네, 피아노를 오래 바라보고 있더군. 자네가 여기서 피아노를 친다면 말이야. 내가 1억 원을 주지. 순간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농담처럼 들리기도 했고 뭐 때문에 이런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호의 귀에는 웃음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시면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그날 밤 서울 한복판의 대형 공연장은 이상할 정도로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에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잔을 들고 서 있었고 무대 위에는 아무도 치지 않는 그랜더 피아노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자선음악회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래의 장이었고 누군가에게는 과시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소년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꺾이게 될 줄은 말입니다. 무대 뒤편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구석에서 이준호는 피아노 덮개를 닫고 있었습니다. 얇은 면장갑 너머로 차가운 건반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는 무심코 건반 위에 손을 얹었다가 흠칫 놀란 듯 재빨리 떼어냈습니다. 누군가 볼까 봐서였습니다. 준호는 이곳의 주인공이 아니었고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숨을 고르고 다시 걸레를 적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쿵 하고 내려앉은 순간이었죠. 공연장 중앙에서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 아이 잠깐 이리로 불러오게. 말한 이는 강도연 회장이었습니다. 이자선 음악회의 주최자이자 언론에선 늘 기부의 아이콘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그의 시선은 무대가 아니라 무대 뒤편의 한 소년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박선영 기획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스태프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이름이 불린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도 그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고 목 안쪽이 바짝 말라왔습니다. 준호가 무대 쪽으로 걸어 나오는 동안 객석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누군가는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보듯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운동화와 낡은 점퍼 차림은 이 화려한 공간에서 지나치게 도드라졌습니다. 준호는 발걸음을 멈추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더 큰 눈길을 끌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숨을 삼키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도연은 소년을 위아래로 훑어본 뒤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친절과 냉소가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자네, 피아노를 오래 바라보고 있더군.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 짧은 대답 사이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주먹 쥐듯 움켜쥐었습니다. 이 떨림이 보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때 강도연의 시선이 무대 위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저 피아노 말일세. 객석의 공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을 직감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준호는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진동은 곧 멈췄지만 준호는 그 번호가 어디에서 걸려온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릅니다. 이 진동은 오늘 하루에만 3번째였습니다. 강도연은 사람들을 향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 지금 여기서 피아노를 친다면 말이야. 말끝을 흐리며 그는 일부러 뜸을 들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고 목 안쪽이 따끔거렸습니다. 내가 1억 원을 주지. 순간 객석에서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농담처럼 들렸고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준호의 귀에는 웃음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만 크게 들렸습니다. 1억 원. 그 숫자는 너무 커서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병실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2번 반복되었습니다. 병원비, 병원비였습니다. 준호는 피아노를 올려다봤습니다. 그 건반 위에는 아직 아무것도 얹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돌아서면 그는 다시 무대 뒤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는 수십 개의 시선이 있었습니다.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약간의 기대가 뒤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그런 준호를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네.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한번 깨물고 조심스럽게 피아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숨은 조금 가빴습니다. 그가 피아노 앞 의자에 앉는 순간 객석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숨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건 연주가 아니다. 이건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가 무엇을 불러올지 그때의 준호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 공기는 갑자기 칼날처럼 얇아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볍게 튀었는데 1억 원이라는 말이 떨어진 뒤로는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해졌죠.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이준호에게 이 자리는 자선음악회가 아니라 공개 재판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무거워졌고 혀끝이 바짝 말라 침을 삼키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선이 한꺼번에 쏟아지니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 꼬리표가 될 것만 같았어요. 강도연 회장은 의자에 기대 앉은 채 소년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친절한 듯 보이면서도 어딘가 계산적이었죠. 강요는 아니네라고 말했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객석에서 누군가가 키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요가 아니라면 왜 이렇게 모두가 지켜보고 있을까요? 준호의 귀에서는 웃음소리보다 심장 뛰는 소리만 더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차가워졌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번졌습니다. 박선영 기획자는 무대 아래에서 조심스럽게 손짓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묻는 입모양이 분명히 보였으나 준호는 고개를 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는 순간 여기서 끝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의자를 살짝 밀어주며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그 손길은 도움이라기보다 정해진 자리에 앉히는 절차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무대 위 조명에 눈이 따끔거려 잠깐 눈을 찡그렸고 그 찡그림이 누군가에게는 겁먹은 표정으로 비칠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2번째였습니다. 준호는 화면을 확인할 틈도 없이 진동을 끊어야 했습니다. 진동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휴대전화로 옮겨갈 것 같았거든요. 그의 목 안쪽은 바싹 타들어가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지금 안 받으면 어머니가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꽂혔습니다. 자네 준비는 되나?
준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움직임은 예의였고 동시에 항복처럼 보였습니다. 객석에서는 진짜 치나바라는 속삭임이 연달아 튀었습니다. 어느 테이블에서는 요즘 애들 별일 다 한다는 말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자 숨이 목에서 걸리는 느낌이 들었고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피아노는 무대 위 한가운데서 새것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덮개를 열자 건반이 하얀 이빨처럼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자세를 고치려 했지만 다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듯 무릎에 손을 올렸고 그 손마저도 미세하게 흔들렸죠. 이건 쇼가 아니야. 머릿속에서 문장이 2번 반복되었습니다. 이건 쇼가 아니야. 강도연은 손가락으로 피아노를 가리키며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치기만 하면 1억 원일세. 1억 원, 그 숫자는 준호의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2번 울렸습니다. 1억 원. 1억 원이면 병원비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억 원이면 어머니가 약을 덜어 쓰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준호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심장은 쿵쾅거리며 가슴을 두드렸고 귀는 울리는 것처럼 먹먹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무대 오른쪽 통로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준호를 보더니 얼굴빛이 바뀐 것입니다. 그 남성은 다른 누군가의 귀에 대고 급히 속삭였고 그 속삭임을 들은 사람이 강도연 쪽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사람들은 나를 알고 있는 걸까라는 의심이 가슴 안에서 서서히 부풀어 올랐습니다. 박선영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대 아래에서 스태프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 누구예요? 스태프는 입술만 움직여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 쪽 예전 재개발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재개발팀이라는 단어는 공연장과 어울리지 않는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왜 지금 이 순간에 등장했는지 생각하자 박선영은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피아노 뚜껑 안쪽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검은 칠이로 조명빛이 흐르며 반사됩니다. 그 반사된 빛 속에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비쳤습니다. 내가 왜 여기까지 왔지? 바로 그 질문이 떠오른 순간 준호는 다시 주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2번이나 울렸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산소호흡기 소리 속에 누워있을지 모릅니다. 그는 손가락을 펴고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그 순간에도 누군가 웃음을 참는 소리가 뒤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준호의 손이 건반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손가락이 떨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질 정도였죠. 그러나 준호는 다시 손가락에 힘을 줬습니다. 손끝에서 땀이 미끄러져 나왔고 그는 조용히 바지를 스치듯 닦아냈습니다. 이런 사소한 동작마저도 누군가에게는 비웃음거리가 될까봐 준호는 숨을 아주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강도연은 무대 조명 아래에서 미세하게 미간을 좁혔습니다. 마치 어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 결과만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시작해보게.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객석의 휴대전화 화면들이 동시에 반짝였습니다. 영상이 남는다는 사실이 준호를 더 숨막히게 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는 지워지지 않고 돌아다닐 테니까요. 준호는 목젖이 크게 움직이도록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박선영이 결심한 듯 계단을 한 칸 올라왔습니다. 그는 강도연에게 조용히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합니다. 강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대꾸했습니다. 과한지 아닌지는 결과가 말해주겠지.
박선영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말하는 순간 더 큰 불씨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1억 원, 1억 원. 그 돈은 선물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연주하는 순간 준호는 어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버릴 게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택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기로 말이죠. 마지막으로 준호는 손목을 살짝 풀었습니다. 손목에서 딱 하고 아주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는 본인에게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건반을 바라보며 첫 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찰나 강도연의 눈이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마치 준호의 손모양에서 혹은 손가락의 흉터에서 무언가를 떠올린 사람처럼 보였죠. 그리고 그 흔들림은 금세 숨겨졌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마침내 건반을 눌렀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그 순간 객석의 표정이 동시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음은 조용히 울렸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누군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을 정도였습니다. 화려한 공연장에서 기대하던 웅장함이나 과장된 시작은 없었고 대신 마치 오래된 방 한 구석에서 혼자 흘러나온 소리처럼 낮고 단단한 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객석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웃음을 머금고 있던 입꼬리들이 멈췄고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들도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준호는 그 반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직 건반만 바라보고 있었고 숨을 내쉴 때마다 가슴이 조용히 들썩이는 것만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이 이어졌습니다. 첫 음보다 조금 더 길게 그러나 여전히 절제된 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건반 위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정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움직임에는 배운 티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오래 참고 눌러온 감정이 스며 있는 듯 했습니다. 박선영은 무대 아래에서 그 손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이 연주는 연습된 공연이 아니라 어떤 고백에 가깝다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객석 한쪽에서 작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래라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소리였지만 지금은 그 기침마저도 방해처럼 느껴질 만큼 공연장은 조용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피아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표정이었지만 세 번째 음이 울렸을 때 그의 눈썹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변화는 본인조차 인식하지 못했을 정도로 작았지만 오래 그를 봐온 사람이라면 알아챌 수 있는 흔들림이었습니다. 준호의 호흡은 여전히 가빴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쪽이 따끔거렸고 손끝에서는 땀이 배어나와 건반이 살짝 미끄러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는 잠깐 손에 힘을 주며 균형을 잡았습니다. 이 연주가 끝나기 전까지는 멈출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2번 반복되었습니다. 멈추면 여기까지 온 모든 이유가 사라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병원에서 걸려왔던 전화, 병실의 냄새, 어머니의 마른 손등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네 번째 음, 다섯 번째 음이 이어지자 곡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곡은 아니었고 객석에 앉아있는 누구도 정확한 제목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 라디오에서 흘러나왔던 멜로디처럼 혹은 누군가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던 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익숙함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이유 없이 가슴이 먹먹해졌고 어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강도연의 시선은 점점 피아노에서 준호의 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손가락의 모양,
손목을 쓰는 방식, 건반을 누르는 힘의 분배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전 묻어두었던 한 장면이 머릿속에서 불쑥 떠올랐습니다. 비 오는 날 좁은 연습실, 그리고 똑같이 떨리던 다른 아이의 손. 강도연은 그 기억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과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얼굴을 굳혔습니다. 연주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호의 손놀림은 화려해지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하나가 길게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여운은 객석을 천천히 훑으며 사람들의 감정에 스며들었습니다.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고 대신 숨을 삼키는 소리와 미세한 옷자락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박선영은 어느새 눈시울이 뜨거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이 연주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 아까 통로에 서 있던 재개발팀 출신 인물은 불편한 표정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무언가를 확인한 뒤 화면을 가린 채 빠르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행동은 조용했지만 박선영의 눈에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이 연주 중에 저런 연락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은 심장이 불안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음악회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준호는 연주를 하며 눈을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가받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치고 싶었습니다. 건반 위에서 손가락을 떼는 순간마다 그동안 말로 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억울함, 두려움, 그리고 아주 작은 희망까지도 말입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었지만 처음 무대에 올랐을 때의 공포와는 다른 박동이었습니다. 강도연은 갑자기 손바닥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그 연주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부분을 건드렸다는 불쾌함과 피할 수 없는 인정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저 아이는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2번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그럼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곡의 중반을 넘어서자 준호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의 떨림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이 무대가 더 이상 낯선 장소가 아닌 것처럼 그는 자신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곧 다른 사람의 훌쩍임으로 이어졌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연주 앞에서는 울음조차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강도연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지 않고 바로 끄려다가 발신자 이름을 보고 손을 멈췄습니다. 오래전 저장해 두었지만 거의 잊고 살던 이름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진동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의 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연주가 끝나기 전에는 아무 결정도 내려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의 심장은 묘하게 불편한 속도로 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는 선율이 조심스럽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손목을 낮추고 음을 하나씩 정리하듯 눌렀습니다. 마치 이 연주가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끝까지 말하고 싶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객석은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소년을 향해 던졌던 웃음과 호기심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조용히 사람들 사이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강도연은 확신했습니다. 이 연주는 우연이 아니며 이 아이 역시 우연히 이 자리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연주의 마지막 음이 공기 속으로 사라진 뒤에도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박수는 곧바로 터져 나오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은 마치 숨을 다시 쉬는 법을 잊은 것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건반 위에 올려둔 손을 바로 떼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아직도 미세하게 떨렸고 손목 안쪽이 욱신거렸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달리 그 박동이 귀를 찌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무언가 빠져나간 뒤의 허전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손뼉을 쳤습니다. 한 번, 두 번. 그 박수는 마치 주변 눈치를 보듯 작게 시작되었고 곧이어 여기저기서 손뼉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흩어진 소리였지만 이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늦게 터져나온 박수였습니다. 이 박수에는 감탄과 당혹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손을 내려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고 손가락은 아직도 힘이 풀리지 않은 채 굳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눈앞이 잠시 흐릿해졌습니다. 조명이 너무 밝았기 때문이기도 했고 눈 안쪽이 뜨거워졌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객석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고 있었고 누군가는 멍한 얼굴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반응들이 모두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는 박수를 받기 위해 연주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끝까지 치고 내려왔다는 사실 하나만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은 채 두 손을 깍지 낀 상태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소와 다르지 않아 보였지만 자세는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상체가 미세하게 앞으로 기울어 있었고 시선은 여전히 준호에게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쪽에서는 불편한 감정이 서서히 부풀고 있었습니다. 감동이라고 부르기에는 거슬렸고 단순한 호기심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는 이 연주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이 연주가 왜 가능했는지를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박선영은 박수가 시작되자마자 무대 옆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준호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려와도 됩니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이 자리가 끝났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서자 다리가 순간적으로 풀리며 휘청거렸습니다. 박선영은 반사적으로 팔을 뻗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서 준호의 몸이 얼마나 긴장해 있었는지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는 동안에도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 박수를 등지고 걸어야 했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대 뒤편으로 들어서자마자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심장이 조금씩 속도를 늦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놓칠 수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네, 여보세요. 준호의 목소리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잠겨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병원 직원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말과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는 말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준호는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그는 휴대전화를 꼭 쥔 채 잠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휴대전화의 열기가 느껴졌고 그 온기가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감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 무대 아래에서는 전혀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비서에게 손짓으로 다가오게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그 아이 신원 확인해.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데요. 강도연은 고개를 아주 작게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그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이미 이 연주를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미담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재벌의 관심은 언제나 호의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은 잠시 고민하다가 무대 뒤편으로 향하는 통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서 있던 그 자리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 준호는 스태프의 안내를 받아 작은 대기실로 이동했습니다. 대기실 안은 공연장의 화려함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었습니다. 회색 벽과 간이 의자, 그리고 물 한 병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입안의 마름이 조금 가셨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박수가 끝났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큰 공백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정한 구두 소리였습니다. 준호는 반사적으로 몸을 곧게 세웠습니다. 문이 열리고 아까 무대에서 보았던 비서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 말은 정중했지만 선택권이 있는 질문처럼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준호는 다시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느리게 그러나 무겁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연은 홀로 객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 연주 장면이 머릿속에서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준호의 손목, 건반을 누르던 각도, 그리고 마지막 음을 떼던 순간의 망설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그 장면을 오래전에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비슷한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기억의 끝에는 항상 불편한 이름 하나가 따라붙었습니다. 강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집 아이는 아니겠지. 그 말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이미 조사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기실 문이 닫히자 안쪽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공연장의 잔향도 박수 소리도 이 회색 공간까지는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준호는 의자 끝에 걸터앉은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아직도 따뜻했고 손끝에는 묘한 저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다는 사실보다 연주 이후에 무엇이 시작될지가 더 크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깊게 내려앉았고 내쉴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이 함께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후 비서가 대기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서도 바로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은 준호에게 질문보다 더 큰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을 켜고 화면을 한번 훑어본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오늘은 원래 여기서 어떤 일을 맡고 있었죠?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피아노 옮기고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려 애썼지만 끝부분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스스로 느끼는 순간 준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니고 있습니까? 부모님은요? 질문은 하나하나 평범해 보였지만 그 순서와 간격은 계산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묻는 대로 답했습니다. 거짓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여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호흡이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익숙했지만 여전히 입안에서 무겁게 굴러다녔습니다. 비서는 그 대답을 들은 뒤 잠깐 손을 멈췄습니다. 화면 위를 스치던 손가락이 멈추고 눈이 태블릿에서 준호의 얼굴로 옮겨왔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준호는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빛이었습니다. 비서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조작했습니다. 성함은 이준호. 출생연도. 그가 중얼거리듯 읽어내려가자 대기실 안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같은 시각 공연장 한쪽의 임시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 회장은 책상 앞에 서서 재킷 단추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앉지 않은 채 비서실 직원이 가져온 서류를 빠르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서류에는 준호의 기본 인적 사항과 함께 가족관계가 간단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중 한 줄에서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이 사망 처리.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묘하게 눈에 걸렸습니다. 강도연은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사망 처리라는 표현이 유독 거슬렸습니다. 사고 사망도 아니고 질병 사망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행정적으로 정리된 단어 하나가 너무 쉽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망 처리 언제 된 건가?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약 15년 전입니다. 재개발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분류돼 있습니다. 강도연의 미간이 아주 조금 좁혀졌습니다. 재개발. 그 단어는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기억과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는 창가 쪽으로 걸어가 잠시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불빛 사이로 과거의 장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 현장 컨테이너, 격앙된 목소리들,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던 한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강도연은 고개를 저으며 기억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확실히 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게 있는지. 다시 대기실로 돌아오면 비서는 질문을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끄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연주 어디서 배웠습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조금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비서의 눈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숨기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 말은 끝이라는 뜻이었지만 동시에 시작이라는 느낌도 주었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난 뒤 준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게 기대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자 오히려 불안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연주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 화면이 켜졌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괜찮다는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호는 그 글자를 2번이나 읽었습니다. 괜찮다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한편 박선영은 혼자 남아 자료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강도연의 지시로 열람 요청이 들어온 오래된 재개발 기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류더미 사이에서 한 파일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구 재개발 민원자 명단. 그 명단 속에서 익숙한 성씨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선이 한 아이의 연주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도연은 늦은 밤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사망 처리된 이름, 재개발, 그리고 오늘 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소년. 이 세 가지가 머릿속에서 계속 겹쳤습니다. 그는 결국 비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 사망 기록 말고 다른 기록은 없나?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이상합니다. 사망 처리 이후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에 강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상하다는 말은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더 깊이 들어가야겠군. 그 순간 준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연주가 단순히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것이 아니라 묻혀있던 이름 하나를 다시 세상 위로 끌어올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이준호는 병원 복도에서 눈을 떴습니다. 밤새 의자에 기대 잠든 탓에 목이 뻐근했고 손목은 아직도 묘하게 욱신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밤과 다를 바 없이 희게 번졌고 소독약 냄새가 공기 속에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어제 무대 위에서 들었던 박수 소리가 꿈처럼 멀게 느껴졌고 그보다 더 선명한 것은 사망 처리라는 단어였습니다. 그 단어는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머릿속에서 2번, 3번 반복됐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상태는 어제보다 조금 안정됐다는 말과 함께 당분간 정밀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가슴 안쪽에서는 불안이 느리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정됐다는 말과 비용 이야기는 늘 함께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마른 손등에 붙은 링거 라인이 유난히 가늘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숨이 한 번 걸렸고 다시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준호는 한 번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준호 학생 맞죠?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께서 잠깐 뵙고 싶어 하십니다. 요청처럼 들렸지만 거절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병실을 한 번 더 바라본 뒤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약속 장소는 강도연의 개인 집무실이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공연장의 화려함과는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닥은 조용했고 공기는 지나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준호는 안내를 받아 집무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안쪽에는 강도연이 혼자 서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있다가 준호의 발소리에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와줘서 고맙네. 강도연의 말투는 어제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준호를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도연은 소파 쪽을 가리켰고 준호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동안 준호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손가락을 맞물렸습니다. 손끝이 다시 차가워졌습니다. 어제 연주 잘 들었네. 강도연은 그렇게 말한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장황한 칭찬은 없었습니다. 자네에게 도움이 될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 그 말이 나오자 준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도움이라는 말은 언제나 대가를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강도연은 서류 하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장학금, 치료비 지원, 그리고 해외 유학 가능성까지 정리된 문서였습니다. 준호는 그 서류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숫자와 조건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 숫자들 사이로 어머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사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하네. 강도연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언론 인터뷰 몇 번,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재단 행사에 얼굴을 비춰주면 되네. 그 말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사실상 거래였습니다. 준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빠르게 엉켰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당장 병원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제부터 느껴지던 불안한 기류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망 처리된 아버지, 재개발 기록,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갑작스러운 관심. 이 모든 것 위에 이 거래가 얹히는 순간 자신은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강도연은 준호의 침묵을 지켜보다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자네에겐 손해볼 일 없을 걸세. 그 말이 끝나자 준호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손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귀에 걸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고 강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말하는 순간 손바닥이 다시 젖었습니다. 강도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기대와 계산 사이에서 아주 짧은 균열이 보였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가네. 그의 대답은 설명이 아니라 단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제 무대 위에서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아노 앞에 세워졌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선택지가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뿐인 상황 같았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거절이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준호의 심장은 귀 옆에서 울릴 만큼 크게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등 뒤가 서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강도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처음으로 불쾌함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숨겼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연락하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강도연의 시선이 등에 꽂혀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 동안 준호의 다리는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거절했다는 사실이 용기를 주기보다는 더 큰 불안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박선영이었습니다. 준호야, 혹시 지금 괜찮니? 그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급한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 관련해서 이상한 걸 하나 찾았어. 준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서 숨을 삼켰고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의 거래를 거절한 직후 과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선영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에서도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준호는 병원 복도 끝에 서서 창문을 바라본 채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바깥은 맑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풍경이 흐릿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지금 바로 만날 수 있니? 박선영의 질문에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은 짧았지만 심장은 이미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말 한마디가 그동안 애써 덮어두었던 기억들을 한꺼번에 끌어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의 작은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화려한 공연장과는 달리 이곳은 오래된 책장과 서류 더미로 가득 찬 공간이었습니다. 박선영은 문을 잠근 뒤 책상 위에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종이 묶음이었고 겉표지에는 바랜 글씨로 지구 재개발 관련 민원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준호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는 늘 뉴스 속 이야기였지만 지금은 너무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이건 공식 기록이야. 박선영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이 여러 번 나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일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손바닥에서는 다시 식은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박선영은 서류 한 장을 넘겨 특정 부분을 짚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제 철거 반대 집회주도 인물 중 1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준호의 숨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아버지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고 큰 목소리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록 속 아버지는 주도 인물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말을 멈추고 준호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준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 질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기보다는 다른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사망 처리 보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보류. 분명히 사망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록에는 보류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사망으로 분류됐는데 며칠 뒤에 내부 메모로 이 문구가 추가돼.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사망 처리, 그리고 보류. 그 사이에 무언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2번, 3번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럼 살아계실 수도 있다는 건가요? 준호의 질문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박선영은 확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약간 숙이며 말했습니다. 적어도 확실하게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 그 말은 희망이었고 동시에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그동안의 상실을 전부 다시 꺼내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각 강도연의 비서실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보고서를 받아들고 책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준호의 아버지가 재개발 현장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짜와 장소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 날짜를 보는 순간 강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은 그가 직접 현장 보고를 받았던 날과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은 원하지 않아도 스스로 떠올랐습니다. 격앙된 목소리, 밀려나는 주민들, 그리고 끝까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던 한 남자. 그 얼굴이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소년의 옆얼굴과 겹쳐졌습니다. 그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불편함이 아니라 책임에 가까운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준호는 파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조금씩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었고 동시에 기대였습니다. 박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자료
그냥 묻힐 수도 있어.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더 파볼 수 있어. 그 선택은 준호에게 맡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연주자가 아니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병원 건물 너머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삶만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꺾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다시 서리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고 싶은 박동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결정이 내려진 순간 박선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도연의 비서였습니다. 박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열린 기록은 다시 닫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저녁 강도연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재개발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는 결심한 듯 비서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당시 실종자 명단 전부 다시 확인해. 그 말은 조용했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한 사람의 생존 가능성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준호가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해는 이미 중천을 넘고 있었습니다. 지도의 배는 분명 도로로 표시돼 있었지만 실제로 마주한 곳은 도로라기보다 끊어진 흔적에 가까웠습니다. 한쪽은 철제 펜스로 막혀 있었고 다른 한쪽은 잡초가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습니다. 지구 재개발 예정부지. 낡은 표지판의 글자는 반쯤 벗겨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은 짧게 끊어져 나왔습니다. 이곳이 기록 속에서만 존재하던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서 있었던 자리라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기 때문입니다. 박선영은 준호보다 한 발짝 뒤에서 걸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이 장소에서는 어떤 말도 섣불리 꺼내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철거가 중단된 건물들은 반쯤 부서진 채 남아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구호와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곳은 삶의 터전이다. 글씨는 거의 지워졌지만 그 문장이 담고 있던 감정만큼은 여전히 공간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무너진 담벼락 앞에 멈춰섰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는 이 담벼락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벽면을 살짝 만졌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고 그 감각이 팔을 타고 올라와 가슴까지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지만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록은 말해주지 않았고 공간만이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기야. 박선영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기록 속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 속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중 한 사람이 아버지와 닮은 옆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2번, 3번 들여다봤습니다. 눈썹과 코의 윤곽이 분명히 익숙했습니다. 심장이 순간적으로 내려앉았다가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로 공식 기록은 끊겨 박선영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사진을 돌려주지 못한 채
한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 가장자리가 살짝 구겨졌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멈추려 애쓰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떨림은 지금 이 상황에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곳에는 거의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차량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은 반사적으로 몸을 굳혔고 준호 역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검은 승합차였습니다. 번호판은 깨끗했고 차량은 이곳의 낡은 풍경과 묘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차가 멈추자 안에서 중년 남성 2명이 내렸습니다. 둘 다 평범한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움직임에는 익숙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한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말투는 무례하지 않았지만 호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박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옛날 기록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말에 남성의 눈이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흔들림은 놀람이 아니라 경계에 가까웠습니다. 여긴 이제 출입 통제 구역입니다. 남성은 그렇게 말하며 표지판 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그 표지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박선영은 한 발짝 물러섰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무너진 담벼락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돌아가면 다시는 같은 용기를 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남성은 준호를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남성은 되묻듯 말했지만 이미 알고 있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도현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전화를 받지 않고 화면을 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의 개입도 허락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 이름을 보았고 심장이 다시 불편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도현 역시 이 장소를 알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장소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사고는 아니었어요. 중년 남성 중 한 명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고로 처리됐지만 실제로 말끝을 흐리는 순간 다른 한 명이 그를 제지하듯 팔을 붙잡았습니다. 공기 속에 긴장감이 한꺼번에 차올랐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고 손이 저절로 주먹 쥐어졌습니다.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진실이 입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박선영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숨길 필요 없잖아요. 그 말에 남성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깐의 침묵 끝에 먼저 말을 꺼냈던 남성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몇 명은 데려갔어요. 그 짧은 문장은 준호의 가슴을 세게 때렸습니다. 데려갔다는 말은 살아있었다는 뜻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숨이 거칠어졌고 시야가 잠시 흐려졌습니다. 어디로요? 준호의 질문은 거의 떨리는 숨에 가까웠습니다. 남성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두려움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지속돼 온 압박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차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박선영은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준호야, 여기서 나가자.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서두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한 번 더 담벼락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 남아있는 공기,
먼지, 그리고 말해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는 그것들을 마음속에 깊게 새겼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준호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우연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것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처음과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속에 아주 작은 확신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더 큰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차량이 현장을 벗어나자마자 박선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질 만큼 힘이 들어가 있었고 숨은 평소보다 얕고 빨랐습니다. 이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담벼락이 점점 멀어지자 방금 전까지 분명하게 느껴지던 공기의 무게가 서서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확신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사고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확신이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지 않았고 휴대전화 알림음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준호는 아까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데려갔어요. 그 짧은 문장은 머릿속에서 2번, 3번 반복되었습니다. 데려갔다는 말은 밀려났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의지가 개입됐다는 뜻이었고 그 의지는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손바닥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그 떨림은 도망치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그 사람들 오래전부터 입을 닫고 살았을 거야. 박선영이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정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말이 새어나왔다는 건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뜻이기도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라진 상황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사실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던 선택이 여기까지 이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사이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병실로 향하기 전 복도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말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은 희망이었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겪어온 시간, 아버지를 잃은 뒤의 삶, 그리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삼켜왔을 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 사이 강도연의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도연은 비서실에서 가져온 추가 보고서를 천천히 넘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당시 재개발 현장에 투입됐던 외주 인력 명단과 사건 직후 갑자기 연락이 끊긴 인물들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 이름에는 붉은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외 출국, 신분 변경, 기록 말소. 강도연의 손이 그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흩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사망 처리라는 가장 쉬운 선택이 사용됐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강도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알고도 모른 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나 있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있던 소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은 과거에 외면했던 선택의 결과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리해야겠군. 그 말은 결심이었습니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면 준호는 결국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에 관한 기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는 말부터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말했습니다. 나도 늘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한마디에 준호의 가슴이 크게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 공식적인 설명을 믿지 않았지만 아이를 키워야 했기에 의심을 접고 살아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말은 준호에게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박선영은 자신이 알고 지내던 옛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개발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전화를 피했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통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건 아직도 취재하면 위험해. 기자의 첫마디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박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시 움직이고 있어. 그 말에 기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인터뷰하려다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어. 다들 겁을 먹었지. 그 대화는 짧았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침묵은 이제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자신의 삶만 계속해서 다른 궤도로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이동이 두렵기보다는 해야만 하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침묵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시각 강도연은 비서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습니다. 과거 현장 책임자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불러. 그 말은 단순한 조사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덮을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한 소년과 그의 연주가 있었습니다. 준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어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을 깨는 사람이 또 한 명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뒤에도 이준호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장은 짧았지만 묘하게 길게 남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던 시간들이 얼마나 두꺼웠는지 그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준호는 병실 창가에 서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숨이 가슴 안쪽에서 걸렸다가 풀리는 감각이 반복됐고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려 애쓰는 듯 보였습니다. 이 선택이 무엇을 바꿀지 아직은 알 수 없었지만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해졌습니다. 박선영은 통화 내용을 들은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말보다 먼저 행동을 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선 관리가 중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정했습니다. 증언자가 나오면 그 다음은 압박이 따라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압박이라는 단어는 이미 체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모르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가 쌓였고 병원 주차장에서 낯선 시선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과민 반응이라 여기려 했지만 손끝의 떨림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강도연은 회의실에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과거 재개발 당시 현장 책임자와 외주업체 관리자, 그리고 법무팀 인원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기는 차갑게 정돈돼 있었고 테이블 위의 물컵에는 아무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강도연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말을 꺼냈습니다. 기록을 다시 보자.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지시였습니다. 그는 하나하나의 문장을 짚으며 질문을 던졌고 질문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침묵이 답이라는 사실을 강도연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망 처리 보류. 강도연은 그 문구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왜 보류였지? 질문은 단순했지만 방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법무팀은 서류를 넘기며 형식적인 설명을 내놓았고 외주업체 관리자는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강도연은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형식 말고 사실을 말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그 낮음이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링거라인은 가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증언하려는 사람이 나타났어. 그 말이 끝나자 어머니의 눈이 잠깐 크게 뜨였습니다. 그리고 곧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어질 거야. 어머니의 말은 걱정이었고 동시에 허락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허락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손에 힘을 조금 더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번째 증언자는 약속 장소로 나타났습니다. 오래된 찻집의 구석 자리였습니다. 남자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박선영은 그를 마주 앉아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본 것만 말해주세요. 남자는 손에 쥔 컵을 내려놓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컵 속의 물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한 문장씩 끊어 말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을 따로 불렀어요. 서명 안 한 사람들. 말을 할 때마다 숨을 고르듯 멈췄고 그 멈춤 사이에 공포가 비쳤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명 안 한 사람들. 아버지가 늘 말하던 단어였습니다. 사인은 없었어요. 남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차에 태웠습니다. 차에 태웠다는 말이 2번 반복됐습니다. 박선영은 그 반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반복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침을 삼켰고 손가락을 깍지 낀 채 풀었다가 다시 끼웠습니다. 심장은 다시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 무렵 강도연의 회의실에서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외주업체 관리자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땐 위에서 압박이 있었습니다. 그가 위라고 말할 때 시선은 자연스럽게 강도연을 피해 벽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시선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을 바꿨습니다. 압박의 결과가 무엇이었지? 잠깐의 침묵 뒤 답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게 처리하라는. 강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문장은 기억 속에서 여러 번 들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준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번호였습니다. 나도 봤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증언은 늘어나고 있었고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선영을 바라봤습니다. 박선영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해. 선택이라는 단어는 그날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택은 피아노 앞의 선택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연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강도연은 혼자 집무실에 남았습니다. 그는 오래된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이 준호의 얼굴과 겹쳤습니다. 강도연은 눈을 감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덮을 수 있는 길과 드러낼 길, 두 길 모두 그에게는 손실이 따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멈추면 더 커진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경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식 절차로 가자. 짧은 말이었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준호는 병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다시 켜졌고 사람들은 퇴근길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바닥을 가슴에 올려놓았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지만 도망치자는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가볼게요. 그 말은 다짐이었고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도연의 비서였습니다.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회장님이 공식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합니다. 박선영은 화면을 보여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공식 조사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언론은 아직 조심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었지만 재개발 당시 미확인 실종자 재조사라는 문구만으로도 충분히 파장이 컸습니다. 이준호는 병원 로비의 TV 화면을 멀찍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 자막이 흘러갈 때마다 심장이 한 번씩 늦게 뛰었습니다. 이 일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자신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박선영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사팀, 기자, 그리고 이제는 말을 하겠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메모장에 이름과 시간, 장소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펜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의 순서가 중요해요. 그는 준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디까지 공개할지, 무엇을 남길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공개와 보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이 옳은지 아직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조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박선영과 준호는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조사팀 사무실은 차분했지만 공기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낡은 사진과 문서가 함께 묶여 있었습니다. 이건 당시 외곽 임시 보호시설의 출입 기록입니다. 그 말에 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호시설이라는 단어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설명을 듣기도 전에 직감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기록에는 몇 개의 이름이 있었고 그중 하나에 빨간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확인 남성, 이송. 담당자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사고 직후 일부 인원은 외부 병원이 아니라 이 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심장이 귀 가까이에서 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이송 경로. 기록은 불완전했지만 사라진 사람을 추적하기에는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그 순간 박선영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강도연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도연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단정하고 낮았습니다.
그 시설 나도 기억합니다. 그는 말을 고르듯 잠깐 멈췄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남지 않았지만 안전 문제를 이유로 임시로 운영됐던 곳입니다. 그 말은 인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숨겨져 있던 사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전화를 건너 들으며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왔고 손가락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임시보호시설, 이송, 살아있다는 가능성은 이제 추측이 아니라 기록 위에 놓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질문을 던지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도연은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는 후회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고 일부는 신분을 바꿔야 했습니다. 그 말은 보호가 아니라 단절에 가까웠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그 삶이 얼마나 고립됐을지를 동시에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조사팀은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기록이었습니다. 오래된 입원 기록, 이름은 없었지만 지문 일부와 신체 특징이 남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숨이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유전자,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은 곧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박선영을 바라봤고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단계야. 검사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벽에 차가운 감촉이 등을 통해 전해졌고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붙잡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섣부른 희망을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가슴에 얹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심장이 제자리를 찾도록 애썼습니다. 같은 시간 강도연은 기자회견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잘못을 넘어 구조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법무팀에게 말했습니다. 책임질 건 책임져. 그 말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피할수록 더 큰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뿐인데 준호에게는 며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휴대전화는 계속 울렸고 박선영은 전화를 대신 받아 정리했습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얼굴로 이 소식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자신은 어떤 표정으로 그를 마주해야 할까?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고 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조사팀 담당자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지나치게 중립적이었고 그 중립이 오히려 준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말에 준호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귀가 멍해졌고 잠시 소리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잠깐 풀렸지만 이를 악물고 균형을 잡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9%. 담당자의 말은 명확했습니다. 두 번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크게 울렸습니다. 살아있다. 그 문장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대신 눈앞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선영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몰랐습니다. 현재는 다른 이름으로 생활 중입니다. 담당자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접촉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는 말을 멈추고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상황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세상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채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도 기쁨도 아닌 오래 쌓인 시간을 흘려보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살아계셨다. 그 문장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듣고 있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 지나서야 말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그 말은 울음과 웃음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준호는 그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손의 떨림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한편 강도연은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과거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속으로 터졌습니다. 그 장면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오래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끝에는 한 가족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연락 가능. 조사팀의 메시지는 짧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다음 선택은 숫자나 기록이 아닌 얼굴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 이준호의 손은 문고리 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폐 깊숙이까지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었죠. 심장은 분명 뛰고 있는데 그 박동이 몸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처럼 허공에 뜬 기분이 들었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9%.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다시 울렸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99.999%. 두 번 생각해도 변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살아있다는 증거였지요. 그런데도 문 앞에 서니 기쁨보다 먼저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15년의 공백이 단숨에 닫히는 일은 기적이 아니라 충돌일지도 몰랐습니다. 박선영은 준호의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재촉이 아니었고 흔들리지 말라는 안내처럼 들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한번 숙여 인사하듯 했다가 결국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철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좁은 상담실 같은 공간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중년 남성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동시에 낯설지 않은 윤곽이었습니다. 코끝과 턱의 선이 어느 순간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서 스쳐 지나가던 바로 그 선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목이 잠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침을 삼키려 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고 그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빼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멈추는 방식이 낯설고도 익숙했습니다. 살고자 해서 멈춘 사람의 몸짓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굳었습니다. 그때 남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맞니? 이름을 부르는 발음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크게 한 번 뛰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크게 울렸습니다. 준호는 목소리를 꺼내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남성의 눈이 흔들렸고 눈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15년치의 말들이 들어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두 글자였지만 상담실 안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안쪽이 이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듣고 싶었던 것도 같고 듣고 싶지 않았던 것도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미안함이 이유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박선영이 한 발 뒤로 물러나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담당 조사관은 문 밖에서 조용히 대기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겨우 한 발 앞으로 나갔습니다. 발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 남성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커가는 걸 멀리서만 봤다. 준호의 손끝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며 최대한 또렷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그 한 단어를 말하는 데에 준호는 온몸에 힘을 썼습니다. 왜라는 질문은 단순히 사라진 이유가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의 시간을 묻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 모습은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버틴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서명을 거부했고 그날 밤 보호시설로 끌려갔으며 그 이후 신분을 바꾸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협박은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접근하면 어머니와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반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고는 2번이 아니라 수십 번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살아남는 선택을 했습니다. 살아남는 선택이 곧 떠나는 선택이 된 셈이었습니다. 준호는 말을 듣는 내내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손바닥이 저리고 손등이 붉어졌습니다. 보호라는 단어가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이제야 선명해졌습니다. 준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연락은 할 수 있었잖아요. 말끝이 떨렸고 그는 스스로 그 떨림을 느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성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움직이면 너희를 바로 찾아낼 수 있다고 했어.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그가 수년간 갇혀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순간 심장이 다시 크게 뛰었습니다.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가 바로 다음에는 이해가 올라왔습니다. 이해가 올라오는 자신이 싫어서 그는 잠깐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숨을 들이마셔도 목이 아프게 조였습니다. 그때 문이 살짝 열리며 조사관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잠시만요. 박선영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단정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준호 씨, 이분이 지금 이름을 바꾸고 살게 된 경로에 강제성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박선영은 서류 한 장을 내밀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준호의 심장이 다시 빨라졌습니다. 중요한 정보가 나올 때는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침이 마르며 목젖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박선영은 조심스럽게 말을 골랐습니다. 그때 데려간 사람들이 전부 살아남진 못했습니다. 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박선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누군가는 사라졌고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갇혀 있습니다. 그 문장은 현실이었습니다. 상봉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그제야 확실해졌습니다. 이준호는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게 누군가에겐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죄인이 되는 구조, 그것이 이 사건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장면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았던 자신, 관객의 시선,
1억 원의 조건. 돈은 늘 조건이었고 조건은 늘 누군가를 입 닫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조건 없이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지 모두가 알아들었습니다. 진실을요. 같은 날 저녁 강도연은 기자회견장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에는 사과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은폐와 조작 정황을 인정하며 공식 조사에 전면 협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는 2번 강조되었습니다. 전면 협조하겠습니다. 전면 협조하겠습니다. 말은 단정했지만 그 단정함이 곧 파장을 뜻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온라인에는 찬반이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용기라고 했고 어떤 이는 늦었다고 했습니다. 강도연은 그 반응을 예상했지만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당해야 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작은 연습실에서 이준호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무대도 조명도 관객도 없었습니다. 조건도 없었습니다. 그가 바라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병실에 있었고 박선영은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연습실 가장 뒤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손을 올리기 전에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은 여전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떨림은 수치가 아니라 결심의 흔들림이었습니다. 준호는 첫 음을 눌렀습니다. 음은 어제처럼 조용히 울렸고 이번에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다만 오늘의 표정은 놀람이 아니라 버티던 마음이 풀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무릎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박선영은 시선을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누군가의 시간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이 연주는 증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겨진 사람들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묻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만 상봉하면 끝인가요? 그 질문은 방 안에 오래 남았습니다. 상봉은 시작일 뿐이고 침묵 속에 남겨진 사람들은 아직 많았습니다.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답을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심장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자기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준호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고 문장은 짧았습니다. 그때 데려간 사람들 명단 아직 있습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더 있어요. 준호는 화면을 2번 읽었습니다. 더 있어요. 더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라 다음 문 앞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